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 입양과 관련한 부분,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표현을 썼고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입양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야당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또 한 번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습하려고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말한 것이라고 애써 둘러대고 있지만은 발언의 맥락이 사전 위탁 보호 제도와 맞닿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부지불식간이라도 사고의 바탕에 깔려 있는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의 일단이 여과 없이 드러나서 변명으로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은 사전 위탁 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양육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지 부모가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입양과 아동학대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수많은 입양 가정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품격 없는 언어로 오히려 2차 가해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되려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품격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야권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의 정화석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민아 평론가 어떻습니까?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속에 이제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이런 대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입양 이제 부모의 이제 입장에서 하는 이제 얘기인 것이고 실제 이제 입양 제도라든지 이후에 어떤 입양 가정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은 입양 아동의 보호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 자체는 당연히 이제 잘못됐고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제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사전 위탁제 이런 것들을 이후에 청와대에서 그러한 이제 언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앞에서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입양 부모가 이 입양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여기에 맞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인 것이지 입양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사전에 청와대가 검토하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라고 좀 의견을 모았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었어도 그 설명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함에 있어서 사실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답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은 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오류였다 이렇게 바로잡을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려면 사실은 언론과의 접촉면이라든지 이런 기자회견이라든지 대통령 본인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사실은 이뤄져야 이런 이제 발언을 바로잡는 것도 매끄럽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지금 기자회견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 번에 쏟아내고 그 과정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청와대가 폐쇄적으로 이 전국을 운영하는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가지고 이제 남은 임기 중에서라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과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게 지금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그 부분에 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의 기자회견만 꼭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어쨌든 간에 현장 방문을 참 많이 했다. 또 이런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어요. 물론 부족하다면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다. 다만 취임 초에 약속했던 기자들과 상당히 자주 만나서 중요한 사안을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SNS를 통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을 알리는 어떤 이 창구로서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지 뭐 이런 자리에서의 발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청와대는 어떤 소통의 의미였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제 메시지 발산인 것이고 뭐 이제 상호간에 좀 기자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간에 주고받는 식의 이런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쟁점에 대해서 좀 더 대통령이 심도 있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어저께 기자회견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나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의 이 답변이 좀 부족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기자가 재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설명도 됐을 텐데 그런 건 아니라 한 번씩의 질문의 기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씩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또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이런 형식도 좀 바로잡아서 정말 언론과 대통령이 정말 이 박진감 넘치게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서로 이제 반론과 재반론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도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해도 뭐 1시간, 2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자회견 방식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후속 질문이 들어가는 기자회견이냐 진정한 의미의 기자회견이 될 수 있다. 입양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야권 정치인들의 비판은 뭐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예. 보였습니다만 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대표까지 전부 다 비판에 나섰는데요. 비판의 초점은 뭐 아까도 충분히 얘기됐듯이 하나는 입양의 문제가 아닌 아동학대의 문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바꾸던지 그러니까 주어가 아이가 되어야지 부모, 그러니까 양부모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아이가 쇼핑하는 거냐, 이 부분에 비판이 집중이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바로 저 발언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차 가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 뭐 후속 조치나 뭐 비판하는 발언 말고는 뭐 따로 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민석 대변인의 대변인 논평을 슬그머니 내세우면서 사건을 슬그머니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여과 없이 쏟아졌던 것이고 이 얘기가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실수로 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와 관련돼 있는 그 참담했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나왔던 반응은 아동학대 전반에 관련된 문제에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보다 입양 과정에 초점을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이 아동학대와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발언이 이 아이를 바꾸거나 취소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동학대 전반에 관련된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대통령의 막말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의 논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나서서 이 부분 바로 잡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조금 더 진솔하게 국민 앞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발언에 대한 진화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차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직접 해명하기도 했고 MBC 라디오에도 인터뷰를 했군요. 발언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지금 강민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바로 이 아동 위탁 보호제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청와대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취지가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전 위탁 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인데요. 입양 전 약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여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 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서만 관례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 아동 위탁 보호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해명을 했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까지 했으면은 이런 논란은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사전 위탁 보호제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청와대 해명이 과연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인 건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입양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드릴 텐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사전위탁보호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과연 그런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을 때 이해가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적인 생각이 드시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화가 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입양 전제 위탁이라는 제도가 사실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 입양 부모님들이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거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일정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이랑 결연이 돼서 그 아이와 집에서 직접 같이 살아보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많은 가정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알아가고 아이와 맞춰가고 잘 적응이 돼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간혹 어떤 가정은 소수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은 해낼 수 없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입양 부모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세 아이를 돌려보내거나 아이랑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아이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입양은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사전에 그 입양 전제 위탁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아이와 가정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사전 위탁을 하는 가정들은 이게 그 아이를 임시로 맡는다, 내가 이 아이를 우선 데리고 있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상 입양 재판의 당사자인 아이와 부모가 장차 그 입양 부모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사전 위탁 가정들이 다 입양 가정으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위탁하고 있는 이 아이가 그냥 위탁 아이가 아니에요. 사실상 뭐냐면 이미 입양 가정인 거나 내용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그 사전 위탁 제도의 법률적 근거라든지 사전 위탁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밀한 어떤 그 정보를 알고 있다라면 사전 위탁을 염두에 두고 취소라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은 더더욱이나 쓰면 안 되는 말씀이었죠. 이설아 건강한 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사전위탁 보호제라고 하는 그 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더더욱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통적인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전위탁 보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도가 된 건 아닙니다. 관례상으로 양부모가 동의를 할 때 활용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뭐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뭐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그 예비 부모죠. 아직 입양이 안 됐으니까 예비 부모와 아이가 6개월 정도 사는 거를 갖다가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과연 부모에게 양육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품성이 되느냐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그런 지금 검토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입양 아동을 바꾸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결국은 입양 아동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모의 자격을 보는 제도입니다. 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이 강민석 대변인이나 여당에서 얘기한 사전 위탁 보호제도 의무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이 입양가족 대표들이나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양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해서 이 양부모의 자격을 따지는 건 좋은데 아이의 입장에서 입양 아동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전 위탁되어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그 아동의 입장에서는 파양과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해서 예. 그다음에 그거를 또 악용을 하는 경우에 입양 부모가 정말 아까 2차 가해라고 표현했던 정말 쇼핑을 하듯이 아이를 고르는 제도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통해서 입양을 했다가 그걸 취소할 경우 아예 그 이후로는 입양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뉴스에도 나갔습니다만 반려견을 학대했다가 반려견이 보호센터 가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반려견에게 그 반려견이 그 견주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두 분 말씀 중에 보면은 이해한다면 아마 이설아 대표의 이야기는 사전에 위탁기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는데 이거는 위탁기간 아마 이전에 그 과정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위탁제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만약 입양 부모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세 아이를 돌려보내거나 아이랑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아이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 대통령도 좀 듣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 입장 표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발언의 취지는 대변인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하면은 대통령은 상당히 그 발언이 무겁다. 그 발언을 한번 하고 나서는 그 대통령이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일을 참 잘 안 하는 편이죠. 대통령의 말은 그만큼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번 입장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가 준비한 이제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입양 뭐 가정 얘기를 하기 전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걸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충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뒤에 이제 입양 얘기를 한 것인데 아무래도 정인이 사건이 그 입양을 이제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아동학대가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이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요, 청와대가. 하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을 대통령이 올바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럼 이런 실패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서 내 발언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이제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뭔가 하나도 책을 잡히면 안 되는 존재처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지금 많이들 이제 인식이 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또 청와대와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좀 더 지금보다도 권위적이었던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시대를 되돌아보면은 그 시대의 대통령들도 사실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치권과의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바로잡아가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이런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우상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신속하게 이 일에 대한 발언의 실수를 국민 앞에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사전위탁 보호제도를 언급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있고 나서 그럼 사전위탁 보호제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 보호제도에 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 건지를 또 한 번 따져묻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대통령의 발언의 진정성이 아마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나중에 뒤늦게 사과하게 됐을 때 청와대가 받게 되는 후폭풍과 후과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한 소통의 과정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집권 초기 딱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처음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임명합니다. 임명하고 소개를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그와 같은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임기 동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잘못을 다른 거짓으로 덮지 않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발언처럼 그런 대통령의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일이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나 이런 것 통해서 다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설아 건강한 입양가정 지원센터 대표와 김지영 전국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저희가 오전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김진욱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선처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예, 그만하시죠. 예. 그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이 건에 대해서 청문 준비 기간 중에 어머님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모친상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잘 모셨습니까? 네,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 불구하고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 사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그 공수처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장관을 거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대처권 행사, 그것이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강단 있게 인사대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법상에 그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야당 추천이 늦을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님 비롯해서 존경하는 그 공수처의 출범과 저희 인사 구성에 그 두 분을 지금 인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시는 거를 협조를 협조를 하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이라 그러면 강행하실 거냐고요? 저는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님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도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과연 1호 수사 대상은 누가 될 것이냐.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바로 이 이야기를 놓고서 여야 의원이 범여권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PPT 잠깐 보실까요?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상황만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라고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공수처에서 결정한 일입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특정 정당에서 그동안에 계속 왜곡된 주장이나 진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과연 누가 될지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정까지 저희가 그것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과연 어떤 사건, 어떤 공직자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을지 아마 공수처가 출범하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만약에 공수처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